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실전 모의고사 제1회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입니다. 제1영역이고요. 1번 들어갑니다. 안나 프로이드는 자아방어기제 이론의 학자죠. 종류와 개념입니다. 개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억압, 합리화, 전치, 승화, 신체화.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만 세팅이 됐네요. 자, 억압을 통해서 자아는 고통스럽거나 위협적인 충동, 감정, 소원, 환상, 기억 등을 무의식 속으로 뭐한다? 추방을 시킵니다. 그래서 의식화되는 것을 막아주고 주는 것이 억압입니다. 제가 이제 억압을 설명할 때 모션을 한다면 이게 억압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무의식 영역으로 추방을 시켜서 의식화되는 것을 막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억압이죠. 합리화는 의식하지 못한 동기의 결과로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이게 중요한 거죠. 이치에 닿는 이유를 대는 심리 기제다. 그럴듯하게 이유를 대는 것을 우리가 합리화한다 합니다. 시험 잘 봤니?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려웠어요. 시험 잘 봤니? 몸이 아팠어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일종의 합리화가 될 수 있겠죠. 그럴듯한 이유를 대는 건데요. 자, 우리가 뭐 합리화하면 신포도형 합리화가 있고, 그 다음에 달콤한 레몬형, 단 레몬형이라고 쓸게요. 단 레몬형의 합리화가 있고, 그 다음에 투사형 합리화가 있고, 그 다음에 망상형 합리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의 합리화 기제가 있다. 이것도 좀 알아놓으시면 좋겠는데요.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게 이거죠. 여우와 신포도의 이소부화와 연관성이 있는 신포도형이요. 자, 그 다음에 전치입니다. 전치는 이게 중요합니다. 덜 위협적인 대상에게 충동 등을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전치라고 합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전치, 전위라고도 합니다. 동의어입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상사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일명 속된 말로 깨졌다 하죠. 집에 와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이게 바로 남편이 쓰는 전치의 사례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승화입니다. 승화는 긍정적 방어 기제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긍정적 방어 기제인데 원초적이고 용납되지 않은 욕구를 적절히 억압할 수 없을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보다 보람 있는 행동 양식으로 전환하여 표출하는 기제, 이게 바로 승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사 1급 시험 초반에 있었던 시험이죠. 조직폭력배가 유명한 권투 선수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승화입니다. 스포츠, 예술, 문화, 자, 이러한 방향으로 승화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됐습니다. 신체화가 틀렸다는 건데요. 이제까지 다 맞으니까 심리적 갈등이 신체 증상, 수의근과 감각기관으로 딱 세팅했네요. 여기에 보면 수의근, 감각기관이 있는데 이게 바로 신체화가 아니라 전환입니다. 전환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 불안할 때 손이 달달달 떨립니다. 이런 것들은 수의근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전환 증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체화는요, 불수의근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불수의근하고 연관성 있는 것이 신체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속이 쓰리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는 게 신체화가 됩니다. 답은 5번입니다. 2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성격 발달 이론에 대한 설명 또는 사회복지 실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첫 번째는 사회학습 이론이고요. 두 번째는 심리사회 이론, 세 번째는 행동주의 이론, 네 번째는 현상학 이론, 다섯 번째는 아브람 메슬로의 욕구 위계 이론입니다. 자, 사회학습 이론은 스키너와 달리 반두라죠.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은 스키너의 이론과는 다릅니다. 인간 스스로, 셀프, 자기라고 하는 거죠. 스스로 인지적 능력을 활용하여 사려 깊은 인지 활동을 함으로써, 자, 인지라는 것은 우리가 관찰학습 과정에 파지 과정이 있습니다. 머릿속에 기억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인지라는 단어를 이 반두라는 사용하였습니다. 인지적 능력을 활용하여 사려 깊은 인지 활동을 함으로써 합리적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게 바로 이 사회학습 이론의 인간관입니다. 심리, 사회 이론 들어갑니다. 누구죠? 에릭슨입니다.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입니다. 성격 발달의 결정 요인으로 가로 문화와 사회를 추가하였다. 여기에 심리사회 이론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문화적인 요소를 강조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아를 강조했던 분입니다. 에릭슨을 우리가 자아 심리이론의 학자라고 하죠. 자아 심리이론의 학자입니다. 지그문트 프로이드가 원초화를 중시했다면 에릭슨은 자아를 강조한 사람입니다. 자아를 사고, 기억 등을 통해 현실을 다루어 나가는 자율적인 체제라고 보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자율적 자아라고 합니다. 자율적 자아를 강조했던 분이 에릭슨입니다. 우리가 사고도 하고 기억도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현실을 다루어 나가는 자율적인 체제를 에고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에릭슨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이 자율적 자아를 강조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행동주의 이론입니다. 행동주의 이론은 위에서 말씀드렸던 스키너, 파블로프, 왓슨, 손다이크 이런 학자들이 대표적인 학자가 되겠습니다. 인간은 보상과 처벌, 보상을 강화라고 말할 수 있고 처벌은 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강화와 벌을 말하신 분이 스키너입니다. 보상과 처벌에 의해 유지되는 기계적인 존재이며 인간 행동은 결정론적, 즉 환경이 결정한다는 거죠. 결정론적 관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았다. 인간의 행동이 그렇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행동주의론은 환경 결정론입니다. 그리고 인간관에는 기계적인 인간관을 가지고 있죠. 기계적 존재다. 어떠한 자극이 주어지면 행동이 툭 튀어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기계적인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 맞았고요. 현상학 이론은 칼 로저스입니다. 칼 로저스는 인본주의 인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아실현 경향성을 강조했던 분이 칼 로저스가 됩니다. 현상학 이론 맞고요. 마지막에 틀렸네요. 자신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이를 발휘하여 자신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경험을 풍부히 하는 방향으로 이동해 나가는 사람을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Fully Functioning Person이라는데 이 개념을 제시한 사람이 바로 칼 로저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상학 이론이라고 해야 돼요. 현상학 이론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여기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답은 5번입니다. 자, 3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태뇌 발달이 나왔는데요. 태뇌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우리가 태뇌기라고 하는데요. 태뇌기라고 하는데 태뇌기는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보면 발화기라고 있어요. 발화기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배야기입니다. 배야기, 그 다음에 태야기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걸 태뇌기라 하고 발화기는 수정에서부터 수정란이 자궁벽에 착상하기까지 약 2주간의 기간을 우리는 발화기라고 합니다. 즉, 이 발화기는 수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자궁벽에 착상하는 시기까지 이 시기가 바로 약 2주가 걸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쉽게 이 발화기는 임신 2주부터서 8주까지를 말합니다. 이것을 배야기라 하고 8주 이후를 바로 8주 이후를 태야기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1번 지문 맞고요. 2번 지문 일반적으로 태야기가 끊어요. 배야기보다 기형 발생 물질에 더 취약하다라고 했어요. 지금 이 두 가지를 비교했잖아요. 당연히 이때가 더 취약합니다. 이때가 더 취약합니다. 기형 발생 물질에 더 취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태야기가 배야기보다가 아니라 반대로 뒤집어 써야 되죠. 여기 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야기가 태야기보다 기형 발생 물질에 더 취약하다라고 해야 됩니다. 태아기에는 산모가 태동을 느낄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임신 16주 정도에 산모가 태동을 느낀다고 합니다. 자, 16주면 여기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태아기 맞고 알코올 중독을 가진 산모의 태아는 출생 후 정신, 지체, 과잉 행동 등의 문제를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태아가 알코올 중독의 산모의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태아 알코올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임신 후기에 지방층의 발달로 태아의 체중이 급격하게 증가합니까? 네, 맞습니다. 임신 후기니까 태아의 체중이 급격히 증가될 것입니다. 지방층의 발달로 인해서요. 답은 2번입니다. 4번 문제 들어갑니다. 4번 문제는 도덕성 발달 이론의 문제인데 박스형의 문제입니다. 도덕성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입니다. 자, 첫 번째 프로이드, 지그문트 프로이드, 두 번째 반두라, 세 번째 콜버그, 네 번째 길리건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도덕성 발달에서 프로이드가 나온 이유는요.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초자를 이야기했어요. 초자가 바로 도덕의 원리거든요. 초자의 원리가 바로 도덕의 원리예요. 양심과 자아 이상, 양심과 자아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바로 초자입니다. 프로이드는 남근기에 이성 부모와의 동일시 과정을 통해서 발달하는 초자아를 강조하였다라고 했는데요. 이성 부모와의 동일시인가요? 아니죠. 남근기에 컴플렉스가 일어나는데 그 컴플렉스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동성 부모와의 동일시예요. 이성 부모에 대한 사랑으로 동성 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으니 동성 부모에 대한 동일시를 강조했었죠. 동성 부모에 대한 동일시라고 해야 돼요. 여기가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반두라는 도덕적 행동보다는 여기 도덕적 갈등 상황에서 개인이 느끼는 죄책감을 중요시했다라고 했습니다. 반두라가 이런 거 말했나요? 아니요. 콜버그가 말했죠. 콜버그의 유명한 사례가 뭐죠? 하인즈 사례입니다. 하인즈 사례예요. 그래서 하인즈 사례를 두고 도덕적인 갈등 상황이 있잖아요. 그 갈등 상황에 대해서 개인이 느끼는 죄책감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3 수준 6단계로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콜버그입니다. 반두라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디귿 콜버그는 바로 나오네요. 도덕적 갈등 상황에 대한 판단에 기초하여 개인의 도덕 발달 수준을 평가하였는데 그게 바로 3수준 6단계로 평가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디귿집은 맞고요. 리을집은 들어갑니다. 이 콜버그를 비판한 사람이 누구냐? 길리건입니다. 콜버그를 비판한 사람이 길리건입니다. 미국 여성 윤리학자고 여성이 공동체적 관계와 타인 배려를 중요시하는 배려의 도덕성을 지향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아, 여성의 도덕성은 배려의 도덕성이구나. 이렇게 길리건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콜버그가 말하기를 콜버그는 남성 위주의 연구를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여성의 도덕적 발달 수준은 낮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 길리건의 비판을 받습니다. 자, 맞습니다. 디귿과 리을이 맞네요. 답은 4번입니다. 5번 문제 들어갑니다. 피아제입니다. 피아제 인지 발달 이론. 피아제 인지 발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피아제 하면은 감전구형이 생각나시죠? 감각 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네 가지의 발달 단계를 이야기하신 분입니다. 자, 전조작기 나왔습니다. 전조작기 아동의 사고는 물알론적 사고 맞습니까? 네. 자아중심적, 자기중심적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동이 이전에 갖고 있던, 이게 중요하네요. 이전에 갖고 있던 도식에 근거해서 새로운 경험을 해석하는 것을 뭐라 한다? 동화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갖고 있는 도식으로 성립이 안 되면 새로운 도식을 형성하게 될 수도 있죠. 새로운 도식을 형성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바로 동화가 아니라 조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인지발달 순서는 사회문화적 경험에 따라 달라진다. 땡입니다. 피아제의 순서를 제가 감전구형으로 이야기한 이유가 뭔데요? 불변하다라고 해요. 인지발달 단계의 순서는 불변이다. 불변적이다. 변하지 않는다. 고정적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구체적 조작기의 아동은 끊어요. 가설, 연역적 추론 능력이 있다? 가설, 연역적 추론 능력은 맨 마지막 단계인 형식적 조작기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탈락입니다.
자, 옳은 것은 기역과 니은 두 가지가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됩니다. 모든 문제 한 문제 한 문제가 다 중요하니까 제가 일부러 체킹 안 하고 있어요. 이 문제들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이번에는 실전 모의고사가 3회분 있으니까 이 3회분의 문제를 모두 다 그냥 지문들을 머리에 각인시킨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6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가족 체계에 대한 문제인데 최근 한국 가족 변화에 대한 특징인데요. 옳은 것은입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유명한 국가입니다. OECD 국가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과 연관되어서 한국 가족의 변화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지문을 구성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전형적인 핵가족 형태의 가구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나요? 아니요. 감소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1인 가구가 엄청 증가하고 있잖아요.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가 나타나고 있고요. 전형적인 핵가족 가족은 많이 감소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가족 주기 변화로 그러요. 가족 출산 완료 이후에 자녀의 결혼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확대 완료기가 길어지고 있나요? 네, 길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의 결혼이 늦어지잖아요. 자녀의 결혼이 늦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자녀 출산 완료에서부터 확대 완료기가 상당히 길어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초혼 연령입니다. 제가 앞에서 결혼이 늦어지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초혼 연령이 지속적으로 내려가나요? 아니요. 초혼 연령은 올라갑니다. 초혼 연령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조혼인율 이거는 당연히 내려가겠죠. 혼인을 안 한다고 들으셨잖아요. 1000명당 혼인한 건수가 조혼인율인데 조혼인율은 내려가는 거 맞습니다. 조혼인율은 내려가고 초혼 연령은 증가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뒷부분 맞는데 앞에 부분 이게 틀렸습니다. 가족 가치관의 경우에서는 이제 통계적으로 볼 때 부부간의 의사 결정 방식에 대해서 봐봤더니 남편 주도형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부부 공동령이나 아내 주도형은 감소하고 있다. 이건 예전 방식이겠죠. 최근에는 의사 결정 방식이 이거예요. 부부 공동령 이것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없애버리고 의사 결정 방식이 부부 공동령이 증가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무자녀 가족이 증가되고 결혼 후에 출산까지의 기간이 단축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무자녀 가족의 증가? 네, 자녀 안 낳는 것이요. 자, 결혼 후에 출산까지의 기간. 결혼 후에 출산까지의 기간이 연장되고 있죠. 길어지고 있죠. 아이를 될 수 있으면 안 낳든 지 한 명만 낳기 때문에 결혼 후 출산까지의 기간이 연장되고 있다, 길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네. 답은 2번입니다. 7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체계 이론의 주요 하의 개념인데요. 자, 내용 연결이 옳은 것을 고른 것은입니다. 자,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이네요. 시너지, 개방체계, 안정상태, 항상성.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너지라고 하는 것은 유용한 에너지가 증가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유용한 에너지가 증가되고 있다. 체계 안에서. 맞고요. 이는 체계 구성 요소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증가되면서 나타나는 겁니다. 체계 안에 많은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러한 시너지가 더욱더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개방체계에 적합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되게 이제 오픈되었을 때 시너지가 더 많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개방체계인데요. 체계 내 외부로부터 성장, 발달, 필요한 정보와 에너지를 자유롭게 교환하는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개방체계의 암기법은 개역입니다. 엔트로피가 아니라 역엔트로피입니다. 역엔트로피 속성을 지닌다 또는 네겐트로피 속성을 지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정상태 부분들 간의 관계가 유지되고 붕괴되지 않도록 에너지를 계속 쓰는 상태인데요. 자, 이거는 개방체계와 관련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암기하는 방법 안개입니다. 안개, 안정상태는 개방체계.
자, 그러면 팁. 자,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퀄리브리움, 평형 상태라고도 하고요. 자, 균형 평형 상태는 스테디 스테이트의 안정 상태와 달리 폐쇄 체계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균형과 평형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항상성입니다. 항상성은 제가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렸죠. 이게 호메오스테시스 항상성입니다. 여기 안에는 변화도 있습니다. 안정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동적인 균형 상태를 의미한다. 역동적인 균형 상태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했죠. 자, 그래서 절대적으로가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아니라 비교적이라고 해야 돼요. 비교적 지속적인 균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체계의 경향으로 역동적 균형 상태를 의미한다. 뒷부분은 맞는데 앞에가 틀렸어요. 절대적이라는 것은 이거잖아요. 이건 절대적인 거지. 이거는 항상성이 아니고 이게 항상성의 모습이죠.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잘못됐네요. 기역과 디귿이 맞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8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인간의 성격 이론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반드라, 지그먼트 프로이트, 에릭슨, 로저스, 칼 융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 좋아해요. 여러 가지 학자들을 세팅하거나 개념을 세팅하는 문제 좋아해서 이렇게 해야 좀 여러분들이 골고루 섭취를 하니까. 자, 우리가 이제 반드라 하면은 상호 결정론이 중요한 단어가 되죠. 이 말은 인간 인지와 환경과 행동이 서로 무슨 작용한다? 상호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상호 결정론이라고 그래요. 맞습니다. 그림을 그리면 자, 인간의 인지가 있다. 그 다음에 환경이 있다. 그 다음에 행동이 있다. 반드라가 이야기했던 게 관찰학습 아닙니까? 그래서 타인의 행동을 관찰해서 내가 학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호작용하고 이렇게 상호작용하고 이렇게 상호작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상호결정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지그먼트 프로이트는 카로, 무의식을 강조했던 분이죠. 무의식적 결정론에 입각해서 인간 성격을 내부의 무의식적 힘에서 찾았다. 네, 맞습니다. 지그먼트 프로이트 하면 당연히 무의식이에요. 에릭슨은 인간이 자아의 창조적 힘에 의해서 카로, 우월성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본다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에릭슨이 아니죠. 알프레드 아들러입니다. 개인 심리이론 학자인 아들러예요. 자, 아들러의 개념 중에 중요한 개념 두 가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네요. 인간은 자아를 창조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자아의 창조적 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월성 추구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아들러의 개념이에요. 3번 탈락입니다. 자, 로저스는 개인의 성격 형성을 주체적 삶의 선택 과정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 당연히 주체적이라는 단어도 중요하고요. 자기 자신이 주관적으로, 주체적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단어가 이거잖아요. 선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주관적으로 충분한 경험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선택의 의지, 선택에 대한, 행동에 대한, 선택과 행동에 대한 자유의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의 결과가 인간의 성격을 형성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칼 융은요, 인간의 정신을 의식, 개인 무의식, 집단 무의식으로 구성되었다고 봤나요? 네, 맞습니다. 특히 칼 융은 여기 있는 집단 무의식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분이죠. 자, 여러분들 의식 있나요? 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무의식 있나요? 있습니다. 집단 무의식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공유하는 무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집단 무의식이라고 말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9번 문제 들어갑니다. 마르샤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마르샤의 이론에 근거하여 A의 자아정체감 지위, A의 자아정체감 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입니다. 자, 정체감의 성취와 정체감의 유해와 정체감의 유실과 정체감의 혼미, 이 네 가지를 정체감의 지위로 이야기했던 분이 마르샤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취, 그 다음에 유해, 그 다음에 유실, 그 다음에 혼미가 있는데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 두 가지예요. 유해와 유실이 잘 나오더라고요.
자, 여기 있는 마샤는 위기 경험과 관여 정도에 따라서 나누었다 그래요. 위기 경험과 관여 정도에 따라서 나누었다라고 해요. 성취는 위기 경험도 있고 관여 정도도 나타나는 거고요. 혼미는 위기 경험 많고 관여 정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지도 몰라요. 유해는 충분히 청소년 때 위기 경험을 해볼 수 있도록 사회가 그 어떤 시간을 주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심리사회적 유예기가 바로 청소년기라고 배웠잖아요. 이거는 개인 경험하는 거고요.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타인이 관여를 하는 거예요. 위기 경험 정작 하지 않고. 요 대목이 중요한 거죠. 요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요거를 잘 알아놓으시면 돼요. 그럼 이거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부모님이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를 권유했대요. 아, 누가? 부모님이 권유하셔서 A는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를 깊이 고민 안 해요. 탐색하지도 않고 블라블라 교육 대학교에 진학하기로 결심하고 학업에 열중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뭐죠? 유실이네요. 그죠? 유실입니다. 자, A는 주어진 과제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했나요? 네, 의사결정해서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위기 경험하지 않고 있나요? 네, 왜? 탐색하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유예 상태인가요? 아니, 유실 상태라고요. 유실 상태라고요. 그래서 기억과 니은만 맞아요. 답은 2번이에요. 자, 10번 문제 들어갑니다. 10번 문제는 베리의 문화 적응 이론의 4가지 개념입니다. 뭐 이것도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었죠. 옳은 것은입니다. 자, 베리의 문화 적응 이론에서 여기 보면 원 문화에 대한 정체성이 나왔고요. 이주 사회의 참여가 나왔거든요. 이 2가지로 나누었다라고 하는 건데, 자, 원 문화에 대한 고유 문화라고 하죠. 원 문화에 대한 정체성이 있고요. 자, 플러스 그 다음에 이주 사회의 참여, 이걸 곱하기로 해야 되겠네요. 곱하기 2가지로 곱하기로 해서, 자, 그러면 4가지 유형이 나오겠네요. 4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뭐 첫 번째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두 번째 요거 없고 요거 없고, 그 다음에 요거 있고 요거 없고, 그 다음에 요거 없고 요거 있고, 이렇게 4가지가 나올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4가지의 개념이 나오는데 이게 통합이에요. 가장 바람직한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주변화라고 그래요. 주변화라고 해요. 자, 그래서 시험이 여기서 좀 잘 나오죠. 그래서 이 시험이 여기서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답도 여기서 많이 갈리는 것 같고요. 자, 필리핀 이주 여성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 필리핀 원문화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로 이주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잘 참여하지 못하고 적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뭐라 하냐? 분리라고 해요. 분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필리핀 이주민의 원문화의 정체성은 부족해요. 부족한데 한국 사회 이주에서 참여해서 아주 잘 살고 있어요. 적응하고 있어요. 예, 동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가 있구나. 이제 쉽겠죠? 원문화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이주 사회 참여를 추구하는 유형 맞습니다. 통합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주변화를 먼저 볼까요? 여기 나온 대로. 자, 주변화, 원문화 유지에 대한 의지도 약하고 끊어요. 그러면 이제 X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동시에 새로운 문화 접촉이나 상호작용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주변화 맞네요. 이거잖아요, 이거. 자, 그러면 여기 안에 볼까요? 원문화의 문화적 정체성 유지에 가치를 두는 동시에, 그럼 O가 되죠. 새로운 문화, 이주 문화죠. 새로운 문화의 상호작용에는 소극적이래요. X. 아, 그럼 이건 동화가 아니죠. 이건 분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건 분리.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이주 문화의 일상적 상호작용을 추구한대요. 새로운 이주 문화의 일상적 상호작용을 추구하면 O가 되고, 원문화에 대한 정체성 유지에는 소극적인 유형이다. 그럼 OX가 되죠. 이거는 뭐예요? 동화가 되는 거죠. 동화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아, 이 2가지가 바뀌었네요. 2가지가 바뀌었어요. 요걸 잘 아시면 돼요. 요걸 아시면 문제 틀리지 않습니다. 기억과 리을이 옳습니다. 답은 4번. 자, 11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반드라의 단독 문제입니다. 반드라의 사회학습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른 것은입니다. 첫 번째, 자기 강화. 두 번째, 자기 효능감. 세 번째, 관찰학습. 네 번째, 인간의 성격. 자, 첫 번째, 자기 강화입니다.
자기 스스로 목표한 일을 달성하고 자신에게 강화물을 줍니다. 어떻게 해요? 스스로. 셀프. 자, 행동을 유지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 맞습니다. 셀프 레인포스먼트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효능감. 자신이 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특정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이에요. 이걸 자기 효능감이라나요? 네, 맞습니다. 자기 효율성이라고도 하고요. 반두라가 정말 강조했던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관찰학습입니다. 단순한 환경 자극에 의한 반응을 통해 행동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not A, 여기는 버려도 되죠. 뒤가 중요하죠. 타인을 관찰합니다. 타인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행동을 습득하는 것, 학습하는 것이 관찰학습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인간의 성격은 앞에서 말했죠. 개인과 행동과 환경, 요소 간의 지속적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달한다. 이게 무슨 결정론? 상호결정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호결정론을 이야기하신 분이 반두라입니다. 다 맞네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모두 맞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12번 문제 들어갑니다. 신생아입니다. 영아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신생아의 반사행동인데요. 옳지 않은 것은 이다. 반사행동은요, 선천적이고요. 그 다음에 자동적인 반응이라고 합니다. 반사, 리플렉스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잡기반사 또는 쥐기반사라고 합니다. 잡기반사, 쥐기반사는 손바닥에 물건을 놓으면요, 그것을 꽉 쥔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모로반사입니다. 모로반사는 큰 소리가 나거나 머리 위치가 변하면 등을 구부리고 팔다리를 앞으로 쭉 뻗는 반사 행동을 모로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움츠림반사, 그 다음에 큰 소리에 놀라겠죠. 경악반사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바로 모로반사라고 합니다. 근원반사입니다. 근원반사는 젖찾기반사라고 합니다. 근원반사는 젖찾기반사로서 신생아 입 주위에 자극을 주면 아기가 자극을 향해 고개와 입을 돌리는 반사행동입니다. 젖을 찾는 듯한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원반사 맞습니다. 바빈스키 반사는 갑작스러운 자극이 다가오면 눈을 감는 것. 눈 감는 것이 힘들죠. 눈 깜빡임 감사입니다. 눈 깜빡임 반사라고 합니다. 바빈스키 아닙니다. 바빈스키는 바발 이렇게 우셔도 됩니다. 발바닥을 자극했을 때 쭉 펴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간지러우면 오물이잖아요. 근데 신생아는 쭉 펴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빈스키 반사라고 합니다. 발바닥에 자극을 주었을 때, 그래서 바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답은 5번입니다. 반사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13번 문제, 이번 시간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에 제시된 민수의 반응에 해당되는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단계는 입니다. 사례 문제입니다. 자, 처벌과 복종이죠. 벌. 그 다음에 착한 소년이 있습니다. 이거는 대인관계의 조화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과 질서, 법, 사회계약 정신, 사회적 합의요. 그 다음에 도구적 쾌락주의, 이게 상대적 쾌락주의라고도 하죠. 도구적 쾌락주의, 상대적 쾌락주의로서 욕구 충족의 수단입니다. 욕. 자, 제가 동그라미 친 게 뭐예요? 암기법이에요. 벌, 욕, 슬래시, 대, 법, 슬래시, 개, 보입니다. 자,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 수준인 전인습 수준, 여기가 인습 수준, 여기가 후인습 수준이 됩니다. 레벨이고 여기는 스테이지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3수준 6단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 중에 이 사례는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1단계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3단계네요. 법과 질서가 4단계죠.
4단계네요. 여기는 5단계네요. 여기는요 2단계네요. 그럼 이것만 없네요. 지금 이거 6단계만 없잖아요. 보편적 도덕 원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양심을 강조하는 거죠. 그게 바로 마지막 6단계입니다. 민수는 콜버그의 하인츠 딜레마 이야기를 듣고 하인츠가 잘못했다고 말하기 전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이게 첫 번째 힌트예요. 약국을 무단 침입해서 약을 훔치는 것이 옳은 일은 아니지만 그런 상황에서는 약을 훔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게 두 번째 힌트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그런 상황에서는 약을 훔칠 수 있지 않을까? 아내가 지금 곧 죽어가는데 너무 약사가 약값을 비싸게 받고 약을 팔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내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약을 훔칠 수도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상황 고려해 볼 때 자, 이것은 뭐냐면 이거 사회계약 정신, 사회계약 단계와 연관성이 있어요. 이거는 충분히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사회적 유용성에 대한 합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는 거예요. 사회계약은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특별한 단계를 하거든요. 이 두 가지는 특별한 개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특별한 단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후인습이라고 하는 것은 규범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인습이 규범이거든요. 인습이 규범에 순응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습이라 하는데 그것을 초월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뭐 양심에 맡긴다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합의를 해본다든지 그러한 것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겁니다. 답은 4번입니다. 13번 문제까지 해결했습니다. 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잘 설명 따라와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해 차원에서 공부해 주시면 좋겠고 또 암기하는 것 제가 중간중간에 암기법 말씀드리잖아요. 같이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충분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